네, 26번을 다시 좀 빠른 속도로 보겠습니다. 아까 한번 훑어봤는데 행정절차법상 문제를 잘 읽어보세요. 행정절차법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25번 문제와 26번 문제의 차이점을 잘 보시라는 겁니다. 행정절차법상 25번 문제를 다시 한번 보세요. 이런 표현이 안 나오죠? 네,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 행정절차법에는 바로 자체 완성적 신고에 대해서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체 완성적. 행위요건적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막 행위요건적 신고에 대해서 막 쓰면 어떨까요? 감점되겠죠, 여러분. 자, 1번 보겠습니다. 신고의 의의. 신고의 의의도 25번 문제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25번 문제에서 신고는 아주 간단했죠. 신고를 하면 사인이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행정주체에 대해서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다. 이렇게 했는데 이 문제는 행정절차법상 신고라고 했으니까 자체 완성적 신고에 대해서 쓰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신고란 이른바 사인의 공법 행위로서 어떤 사항을 알리는 행위인데 행정절차법은 특히 신고는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써줘야죠. 이게 바로 뭐예요? 자체 완성적 신고죠. 따라서 신고가 형식적 요건만을 갖추면 행정청은 이를 접수해야 됩니다. 만일 행위 요건적 신고인 경우는 형식적 요건 플러스 실질적 요건까지 갖춰야 돼. 근데 행정절차법상 신고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이것을 접수받아야 됩니다. 자, 2번 보세요. 신고의 이제 절차를 보시는데 신고의 절차. 국민들이 신고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신고의 절차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편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편람의 빛이. 우리 절차법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법령 등에서 행정청이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으면 이게 바로 자체 완성적 신고죠. 이때는 행정청이 신고에 필요한 구비 서류,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 그 다음에 접수 기관,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냐,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하거나 아니면 이에 편람을 갖춰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편람을 비치하는 이유는 누구든지 이것을 열람 가능하도록 한다. 2번에 보시면 신고의 요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자 보세요. 아까 자체 완성적 신고는요,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접수하라고 했죠. 이 형식적 요건이 바로 뭐냐 이거야. 네, 신고 요건. 우리 절차법에는 과연 어떠한 내용들이 필요하냐라고 됐으면 일단 신고사항에 흠이 없어야 된다. 신고사항에 흠이 없어야 돼요. 신고하라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빠지면 안 돼. 그리고 필요한 구비 서류. 누군가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동의서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동의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여기 이제 구비 서류의 이야기고, 그리고 기타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사항의 요건들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신고의 요건이에요, 요건.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신고의 효과. 자체 완성적 신고이기 때문에 신고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수리해야죠. 자, 그래서 요 자체 완성적 요건은 위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봅니다. 도달 시에 신고의 의무는 이행된 거야. 따라서 이행됐으니까 법이 부여한 법적 효과는 발생을 해버립니다. 따라서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리 거부라 할지라도 여기서 뭐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니까 수리 거부를 당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수리 거부했다 하더라도 이 행위 자체는 뭐야? 행위는 위법하지가 않습니다. 바로 어저께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 이제 교수와의 Q&A란에 어떤 분이 공부하신 분이 질문을 올렸더라고요. 바로 이걸 질문하시는데 행정청의 자체 완성적 신고는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이거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처분성이 아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은 자체 완성적 신고를 했는데 수리를 거부당한 경우 그냥 영업을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영업을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죠? 수리 거부당해도 그러한 행위 자체는 위법하지 않아. 이 책에는 없는데요. 제가 거기 인터넷에다가 그런 말까지 써놨어. 행정벌의 대상도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공무원이 수리를 거부했다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거는 적법한 행위라고 인정이 되니까 혹시 했다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아요. 무허가 행위 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허가 대상이 아니잖아요. 자, 따라서 이어지는 건데 여기다 써도 되는데 뭐 항목을 나누어서 이렇게 수리 거부의 처분성. 이게 행정법 시험 문제는 처분성 문제가 중요하니까 항목을 따로 나눠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 완성적 신고는 그러니까 행정절차법상 신고는 신고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하므로 수리 거부 행위는 법적인 거기 보면요. 두 번째, 세 번째죠. 법적인 의무가 없어가 아닙니다. 네, 뭐 명백히 틀렸는데. 법적인 의미가 없어. 그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수리 거부 행위는 법적인 의미가 없어 그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처분성 불인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은 항고쟁송의 대상이 안 된다. 근데 거기 다 해가지고 뭐 판례 하나가 소개되고는 있어요. 몇 년 전에 우리 판례가요. 우리 건축법에 보면 소규모 건축 허가인 경우는 신고로서 허가를 의지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건축물들은 일일이 다 허가 신청해가지고 허가받을 게 아니라 그냥 신고서만 제출해도 되는 것으로 돼요. 그러니까 허가받는 것으로 의지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반려 단계가 반려를 처분으로 봅니다. 반려 자체가 왜냐하면 그죠? 신고를 했는데 거부당했어 반려. 그럼 이거는 마치 허가 나지 않는 것처럼 인정해서 이때는 또 처분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고요. 신고 의무 위반의 효과 나오죠? 효과.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어. 조심할 것은요. 여기서는요. 신고를 했다는 얘기야. 신고를 한 다음에는 괜찮은 거야. 신고는 법적인 의무,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여기 보니까 제목이 신고 의무 위반의 효과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신고해야만 영업할 수 있는데 신고하지 않았어. 그 상태에서 행위를 하면 이거는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신고 행위로서 뭐 시정명령 받을 수 있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재 처분의 대상이 된다.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7번으로 가겠습니다. 신고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 이제 신고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 나오더라도 여러분 할 수 있겠죠. 그럼 27번 행정상 입법예고입니다. 입법예고 절차를 설명하시오. 정확히 말하면 여기 행정상이라는 말을 써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입법예고 제도는 국회에도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 때 입법예고를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럼 그건 국회에서 하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행정부에서 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행정상 입법예고를 쓰는 것이 원래는 맞아요. 자, 1번 의. 행정상 입법예고라는 것은
국민의 생활과 관계되어 있는 법령안을 만들어서 법령안을 이제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제도다 이렇게 됩니다. 법령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면 요 의견을 받아서 이 법령안을 수정하거나 할 수 있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적용 범위. 행정상 입법 예고는 대상이 뭡니까? 대상. 행정상 입법 예고 언제 하는 겁니까? 바로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바꾸거나 개정 그리고 없애거나 폐지하는 경우예요. 그리고요, 그러니까 항상 폐지 빠지면 안 됩니다. 법령을 없앨 때도 입법 예고해야 돼. 그리고 여기에는 대통령령, 대통령령, 부령, 총리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즉 자치법규까지 다 들어가고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해당이 되는 거지 법률은 안 들어갑니다. 이런 표현까지 잘 써주면 아주 훌륭한 답안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입법 예고는 국회에서 하는 법률에 대한 입법 예고도 있는데 그거는 행정절차법에서 빠집니다. 자, 예외도 있어요. 그러니까 입법 예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경우에 상위 법령을 단순히 집행하거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없거나 하는 경우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긴급성 항상 나오는 게 이제 긴급성이잖아. 긴급성.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 등으로 그래서 긴급한 경우. 그리고 단순히 집행하는 경우, 단순한 집행행위. 국민의 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국민의 권리나 의무, 권리 의무와 무관한 경우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단순한 표현이나 자구 등을 변경하는 경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소극적 요건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공개했을 때 입법 예고를 함으로써 미리 밝혀두게 되면 공익의 현저히 반한 경우, 공공의 안전이나 복리를 이제 해하는 경우에는 미리 밝히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요, 재입법 예고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뭘 다시 입법 예고한다는 건데, 다시 입법 예고. 보세요. 입법이 이제 어떤 법령이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하는 수가 있죠. 추가. 그래서 입법 예고 내용에 대해서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만약에 추가되면 요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때요? 입법 예고를 다시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문제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 왜냐하면 한 번 입법 예고를 했었잖아요. 입법 예고를 했기 때문에 사소한 부분이 새로운 부분이 추가되더라도 두 번째는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런 경우일지라도요. 다시 해야 돼. 번거롭지만 다시 입법 예고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마찬가지로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또 예외가 될 수는 있겠죠. 생략이 가능합니다. 요 추가되는 부분이 이와 같은 경우는 안 해도 됩니다. 입법 예고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어떠한 경우에 해야 되는지까지 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입법 예고를 한다고 할 때 입법 예고를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하느냐, 방법과 절차, 이게 문제죠. 방법과 절차. 여기에 이제 많은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것을 입법 예고하라는 것이냐 하면 그 입법안의 취지 밝혀야 돼요. 요약 부분이죠. 그 다음에 그 내용,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또는 전문이라고 되어 있죠. 잘 봐야 돼요. 쉼표가 어디에 끊어져요? 여기 끊어지죠. 여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주요 내용만 핵심만 뽑아가지고 입법 예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어디에 해야 돼요? 널리 공부해야 돼. 공부하는 방법은 뭐 관보, 공보, 인터넷, 신문, 방송. 인터넷이란 말이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않고 그냥 이게 한꺼번에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인터넷도 하고 방송도 하고 아무튼 널리 하라는 얘기야. 그리고 특히 대통령령 있죠? 예, 대통령령. 대통령령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다가 미리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이제 검토해가지고 통지해 줍니다. 이거는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하면 통지해 줍니다. 그리고 입법 예고안과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있죠. 여기에다가도 통지해 줘야 돼요. 여기도 통지해 됩니다. 그리고 뭐 공청회, 전자공청회와 같은 전자공청회 통해서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열람복사 요청을 받으면 요청에 따라야 된다. 이런 말도. 그리고 기간은 40일 이상. 입법령 기간은 40일. 단 자치법규죠. 자치법규는 20일 이상. 암기해지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의견의 처리까지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요. 이해관계자가 아닐지라도 누구든지 여기서 의견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또 미리 정부가 이를 공고해야 되겠죠. 그러면 제출받은 의견은 존중해서 처리해야 되고, 그리고 이걸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결과를 통지해 주고요. 자, 5번 뭐 기타 공청회 규정도 있습니다. 아까 여기서 나왔죠. 이런 공청회. 그래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공청회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처분과 관련된 공청회 관련 규정이 있었죠. 그럼 그러한 내용들이 준용됩니다. 공청회 진행자가 공정하게 진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발언을 제한할 수 있고, 퇴장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토론 참여자들 간의 의견 교환하고 방청석에게도 진술 기회를 주고, 이런 내용들이 똑같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28번 보는데요. 28번. 자, 요건 기출문제네요. 2013년 행정사 시험 1회 때 20점짜리로 출제됐습니다.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예고 개념과 대상에 대해 설명하고, 행정상 예고제도와의 입법예고, 입법예고와의 관련성 및 차이점에 관해 설명하죠. 지금 단순히 요거는 행정예고와 행정입법예고를 비교하라,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일단 행정예고 위주로 설명을 하고요. 행정예고부터 설명하라는 거야. 그래놓고 이것이 입법예고는 어떻게 다르냐, 이걸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차 잡을 때 하라는 대로 해야지, 여기다 뭐 관련성이나 차이점부터 막 써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럼 이상한 답안이 되어버려요.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하라는 대로 쓰라는 거야. 지금 행정예고를 먼저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행정예고의 의의를 밝히죠. 행정예고. 그래서 행정예고란 다수 국민과 관련되는 제도, 정책이나 계획, 이것을 시행할 때 국민에게 알려서 미리 의견을 받도록 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행정이 된다. 그리고 국민의 행정에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렇게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예고는 이제 적용 범위, 대상, 대상은요, 행정예고는요, 영이불입니다. 영이불이. 자, 그래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거죠. 국민이 알아야 되니까 행정예고를 하고요. 많은 국민들 사이에 이해가 상충하는 것. 우리 정책학자들은 국가가 펴는 정책의 유형에 따라서 어떤 정책은 시행하기가 쉬운 것도 있고요. 어떤 정책을 둘러싼 이해 집단 간에 굉장한 갈등이나 충돌이 일어나는 정책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 의견을 수렴해서 균형 있는 정책을 펴야 되니까 이런 제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국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는 행위들. 그리고 기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예고, 그죠? 영의 불이, 그거 암기하세요. 그래서 영의가 불이한 영의예요. 자, 예외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행정예고를 함으로써 공공복리를 해하는 경우는 안 된다고 합니다. 공공의 안전과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그 밖에 예고하기 곤란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 행정예고에 대해서 설명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쓰라는 것이 뭐였어요? 입법예고와의 관련성과 차이성을 써라.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첫 번째 관련성을 써야죠. 자,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판서를 할 때, 어차피 교재에 있으니까 제가 모든 걸 제목을 다 달지 않고 가끔 이렇게 막 축약해서 쓰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교재에 있는 수준으로 다 쓰는 게 좋습니다. 물론 관련성 그러면은 알아보기는 하겠지만 정식으로 쓰세요. 행정예고와 입법예고의 관련성. 관련성을 했으니까 뭔가 공통점을 한번 생각을 해서 쓰면 되겠지. 이거는 국민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국민의 예측 가능성,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 줄 수가 있습니다. 확보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양자는 공통적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입법예고의 관련 규정이 있죠. 이걸 준용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앞에서 봤던 우리가 행정상 입법예고의 의견 방법이나 의견 제출 처리, 공청회나 전자공청회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준용해서 씁니다. 그 다음에요. 우선적으로 입법예고라는 것도 넓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제도나 정책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입법예고에 입법 안에 담겨 있는 내용도 분명히 제도나 정책들이 거의 다야. 따라서 일종의 행정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행정예고 제도를 뒀지만 입법예고를 따로 둔 이유는 법령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적용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 적용되는 거죠. 어떠한 사항이 입법의 형태로 되어 있으면 입법예고와 관련된 규정이 먼저 적용되는 거야. 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내용이요? 입법의 형태로 되어 있으면 입법예고를 하면 돼요. 이것을 가름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어떤 예고 대상이 정책이나 제도인데 그것이 입법의 대상일 경우는 원래는 입법예고의 대상이기도 하고 행정예고의 대상이기도 하죠. 근데 불필요하게 두 번 거칠 것이 아니라 그냥 입법예고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하면은 마치 행정예고를 한 것처럼 됩니다. 이걸 가름한다라고 표현한 거야. 가름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4번 다만 법령이 제정된 후에 법제도에 관한 예고는 그때는 이제 또다시 제도의 문제니까 행정예고에 관한 규정의 적용 범위에 들어가겠습니다. 차이점 그러면 제 교재에는 지금 차이점 두 가지만 써놨어요. 두 가지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는 입법과 관련된 내용이고 하나는 행정, 제도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포커스가 다르다는 얘기지. 하나는 집행작용에 대한 예고 절차고 하나는 입법작용에 대한 예고 절차다. 이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의견 제출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 그래서 예고 기간. 행정 예고는 20일 이상이야. 20일 이상. 그런데 입법 예고는 40일 이상이 원칙이고 다만 자치 법규는 20일 이상. 여기에 20점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충분한데 여기다 더 쓸 수 있으면 차이점, 개념의 차이를 써주면 되지. 개념의 차이. 그 다음에 언제 하느냐에 대한 사유도 또 달랐죠. 언제 실시하는지. 이런 것도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 여기까지가 그래서 이제 그 행정예고와 입법예고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 행정절차법의 마지막으로 큰 주제 하나 있는 것이 있죠. 행정지도입니다. 행정지도. 행정지도라는 것은 국가가 하는 행정작용이지만 국민이 이에 구속되지 않고 임의적인 협력을 기대하면서 하는 각종 권유나 권고작용을 행정지도라고 하죠. 바로 이 29번 사례인데, 자, A시장은 이번에 A시에서 열리는 대규모 국제행사 기간 중에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차량 2부제 시책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2부제. 그러니까 짝콜로 가는 거예요. 짝콜. 그러면 이와 같은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을 밝히고 법적 근거와 한계, 행정 절차법성의 원칙과 방법, 그 밖에 권리 구제에 관하여 논하시오. 크게 나왔습니다. 작년에 우리 행정사 시험 40점짜리는 CCTV에 관해서 물어봤죠. 그럼 이제 금년에는 또 아주 이런 거 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써야 될 쟁점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변별력이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실 테고, 이거는 지금 A씨가 시민들에게 홀짝제 운행을 명령을 내린 건 아니에요. 적극 동참해 주기를 호소하고 있다는 표현이 나오잖아. 호소. 이 호소하고 있다. 호소. 호소라는 것은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따르지 않아도 어쩔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사안의 법적 성질을 밝히라고 했으니까 밝히면 되지. 사안의 법적 성질. 자, 1번 해가지고 순서를 약간 좀 바꿔도 됩니다. 행정지도의 의. 행정지도의 의. 그래서 사안의 경우는 뭐냐? 행정지도다. 행정지도가 무엇이냐? 여기다 밝혀두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소관, 그 밑에 두 번째 문장이에요. 행정기관이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고언을 하는 것이다. 조언을 하는 것이다. 그럼 사안의 경우는 바로 이러한 A씨가 이러한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협력을 구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라고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문제에서는 지금 막바로 이게 법적 성질을 밝힌 다음에 근거와 법적 근거와 한계를 밝히라고 했죠. 근데 살짝 여러분이 이런 것들은 이제 써줘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왜 쓰라는 얘기를 안 했는데 쓰냐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것들은 쓸 필요 있죠. 그래서 행정지도가 왜 필요하냐 했을 때 간단히 자, 마찰이나 저항을 피하고 상대방의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목적을 달성한다. 국가가 갖고 있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정보 이런 것들을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 생활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작용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3번 행정지도의 뭐라고? 법적 근거. 법적 근거와 한계를 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1번에 이제 법적 근거는 무엇이냐?
법적 근거 불요설이라고 이러면 잘 아실 거예요. 행정지도는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건 아니니까, 침입적인 행위가 아니니까 법적 근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통설 판례. 통설과 판례는 뭐라고? 왜 그렇다고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면서 하는 것이니까 굳이 꼭 법에 근거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쵸? 네, 그 다음에 한계. 근거가 필요 없다고 해서 행정기관이 마음대로 무소불위로 행정지도를 하면 안 됩니다. 한계. 법령상의 한계, 네, 일반 원칙상의 한계. 거기 보시면 한계도 나눠서 설명하면 돼요. 법령상. 법령을 위반하면 안 되니까 법령상. 조직법상 주어진 권한 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원래의 목적과 다른 목적의 행정지도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행정법의 일반 원칙. 행정법의 일반 원칙. 행정지도도 엄연히 행정작용이 하나이므로 비례원칙,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 부당결국금지 원칙과 같은 일반 원칙을 준수해야 됩니다. 판례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통상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지시하는 방법으로. 우리 판례에 따르면 행정지도가 말이죠. 지시하는 형태, 이거는 행정지도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MBC 주식 매각 종용 사건. 이게 아마 이제 80년대 초반에 신군부가 들어서고 나서 언론 통폐합을 시도하죠. 그러면서 MBC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압박을 가는데 종용이다, 종용. 네, 종용. 그러면 매각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지시에 해당한다. 이걸 따르지 않으면은 큰 불이익을 줄 것처럼 엄포를 놨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안 되는 거죠. 학칙 시정 요구 사건도 있죠. 각 대학교가 총장 선거에 관해서 교수들의 직선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그걸 바꾸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구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요구 단계만 그치면 이건 행정지도인데 이 요구에 따르지 않았을 때는 일정한 재정상 불이익을 준다고 막 엄포를 놔. 그럼 이것도 결국은 지시에 해당함으로써 이것은 안 된다. 행정지도의 범위를 넘어선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행정지도의 원칙을 밝히라고 했나요? 네, 행정지도의 우리는 이거는요 행정절차법에 나옵니다. 행정절차법에. 그러면 이제 비례원칙 있어. 이것은 필요한 경우에만 합니다. 필요한 경우. 그리고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 최소. 행정지도를 불필요한 경우까지 함부로 막 확대시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임의성 원칙,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 돼요. 자발적인 협력을 이루어지지 따라서 부당하게 강요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한테 선택권을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가 있죠. 이건 상대방이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행정기관이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 행정지도의 원칙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행정절차법의 내용이니까 반드시 꼭 아셔야 돼요. 중요한 내용들. 5번에 행정지도의 방식이라고 돼 있어. 이것도 역시 행정절차법에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로 행정지도 실명제. 행정지도를 하는 사람의 그 신분을 밝히라는 얘기야. 신분 플러스 내용이나 이제 취지까지도 밝힙니다. 누군지 밝히라. 이게 행정지도의 실명제고. 그리고 이번에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행정지도는 꼭 문서로 할 필요는 없어. 근데 말로 이루어질 때 상대방이 이것이 문서로 달라라고 문서 교부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기관은 이에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요. 행정지도의 어떤 내용이나 방식에 대해서 상대방이 행정기관에다가 의견을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다수인과 관계되는 행정지도의 경우는 공통된 사항을 이제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표하여야 한답니다. 그리고 또 뭘 쓰라고 했죠?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맨 끝이 핵심일 수 있어요. 행정지도가 직접적으로 명령을 시달하는 건 아니지만 잘못된 행정지도 때문에 피해를 보는 국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 여러분, 요 권리구제라고 써야 될 상황이 오게 되면 목차는 거의 비슷해요. 행정쟁송,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헌법소원도 가끔 필요한 경우에는 뭐 판례 같은 게 있으면 써줄 필요는 있어요. 그럼 첫 번째,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특히 쟁송은 항고쟁송을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는 처분성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행정지도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해서. 자, 다시 요 문제로 돌아오면 A씨 같은 경우에 홀짝죄로 운전면허, 그죠? 차량 2부제 시책이야. 그럼 차량 2부제 시책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것을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판례와 통설은요. 자, 이러한 행정지도는 처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비권력적이고 비구속적인 행위에 불과하므로 처분이 아닙니다.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뭐라고? 행정쟁송도 안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와 통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 페이지 가면 헌법소원 나오는데요. 원래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이, 자, 이렇게 국민의 기본권이 있는데 국가가 여기 있죠. 국가가 이렇게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이렇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기본권 침해당하는 국민이 제기하는 게 헌법소원입니다. 그러면 원래 행정지도는 원칙적으로 보면 국가의 공권력 행사라고 할 수가 없어. 원칙은. 공권력 행사 아닙니다. 왜 그래요? 이거는 권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잖아.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구하는 거니까 공권력 행사 아니야. 따라서 원칙적으로 보면 헌법소원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우리 책에 보듯이요, 한계를 넘어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가질 때,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가질 때는 이것은 대상이 된다. 왜냐하면 그때는 따라야 되는 거니까, 국민이 따라야 되니까 이거는 마치 공권력을 행사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 판례가 또 나오는데 학칙 시정 요구 사건을 여기다가 써먹어도 됩니다. 학칙 시정 요구는 행정지도 같지만 이러한 상대방에게 규제를 가하는 성격이 있더라. 규제. 잘못하면 불이익을 주겠다 하겠습니까? 이때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네, 3번에 보시면 행정상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국가배상법과 관련되죠. 국가배상법상의 권리구제의 대상이 될까? 요거 국가배상법 2조에 보시면 이러면 공무원 요건이 어떻게 돼요? 공무원이 직무를 이제 집행하면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위법하게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자, 요게 2조의 요건이었죠. 그러면 여기서
행정지도도 역시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져봐야죠. 공무원이라는 건 뭐 당연하겠고, 그 다음에 위법해야 됩니다. 위법해야, 네, 위법성 문제는 무슨 얘기를 할까요? 위법성. 행정지도는 법적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지만, 앞에서 봤듯이요, 법령상 한계,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따른 한계를 넘으면 위법합니다. 그리고요, 재량권 영역이지만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됐으면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을 때, 이때 역시 또 위법해집니다. 과실도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직무행위냐 아니냐, 직무행위냐. 요 직무에 해당하지요. 행정지도도 엄연히 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과관계, 네, 여기에 이제 요건 중에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행정지도도. 국가배상법이 정한 요건을 다 충족하면 행정지도도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에 이제 손실보상. 손실보상이라면 국가가 적법하게 국가작용을 해서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을 가했을 때 공평한 부담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손실보상이죠. 그래서 손실보상이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하면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손실보상의 요건들을 갖추게 되면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손해 종류가 재산상 손해에 그치는 거죠. 자, 30번 문제 보시죠. 최근 2014년 3월 1일 행정절차법에 신설된 국민 참여 확대 노력 전제적 정책 토론에 관해 설명하시오. 국민 참여 확대 보겠습니다. 행정절차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청은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 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국민의 의견을 국가의상 형성이나 행정집행에 참여시키고 있죠, 현재.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막 나오는 말들이 뭐 참여 확대, 참여 방법, 협력, 관심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런 표현들을 적절하게 잘 구사하면 됩니다. 국민 참여 확대 요령, 그 다음에 전제적 정책 토론에 대해서 아마도 이제 이 30번 문제는 잘 다루지를 않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30번 전제적 정책 토론. 행정청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등에 대해서 국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책 토론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 같은 걸 이용한다는 거지. 이번에 행정청은 효율적인 전자적 정책 토론을 위하여 과제별로 한시적인 토론 패널을 구성해서 해당 토론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토론, 자, 패널. 그리고 패널을 구성할 때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3번에 행정청은 전자적 정책 토론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4번에 토론 패널의 구성, 운영 방법이나 기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괄호 1번. 자, 행정청은 토론 패널을 구성할 때 공정성 및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토론 과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대표성, 전문성 및 주요 예상되는 입장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2번에 토론 패널을 구성한 경우에는 토론 참가 전에 토론 패널 명단을 공개된다. 제가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 쭉 읽었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요거에 대해서 암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새로 신설된 거고, 요걸 지금 요 규제에 넣을까 뺄까 넣을까 하다가 넣어놨습니다. 사실 혹시 몰라요. 최근에 도입된 거니까 20점짜리로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몇 번 읽으셔가지고 왜 대체 이런 규정을 새롭게 넣었을까? 국민 참여 확대 노력,
규정을, 이건 선언적이죠,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 선언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전자적 토론, 전자적 정책 토론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얼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필요한 사항들은 이 법률만 봐서는 또 몰라요. 그래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 대통령령,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여기 기본적인 구조만 좀 이해를 하고, 혹시나 몰라서 몰라 집어넣었다는 뜻을 좀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은 행정절차법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내용들을 공부를 했는데, 그 시험 문제와 관련해서 시험 문제 이것만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절차법에 어떤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지만 알아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만약에 케이스 문제가 등장했을 때 행정절차상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생각하려면 좋은 답안지가 되기 위해서는요, 지금 바로 다음에 나오는 31번 문제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는 행정 절차의 중요성을 그렇게 높이 보지 않았어. 근데 오늘날에는 행정 절차에 하자가 있을 때 과연 이것이 처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판례는 절차상의 하자는 그 처분에 영향을 준다라고 봐요. 처분에 영향을 분명히 줍니다. 실제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도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면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요거는 오늘 안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범위도 많죠. 크게 한번 제목만 보세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절차상 하자가 뭐냐에 대해서 이야기해야죠. 행정처분의 하자는 주체 형식 내용 절차상에서 볼 수 있는데 절차상 하자의 의미 써야 되고 2번까지 절차상 하자가 무엇이냐는 2번처럼 많이 있습니다. 하자의 효과에서 이런 논리 구조를 아셔야 돼요. 이 법률이 만약에 절차의 하자의 효과에 대해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면 그 규정대로 가는 거야. 그런데 명문 규정이 없을 때 문제가 돼가지고 과연 이 절차상 하자 자체가 독자적으로 처분을 위법하게 만드냐의 문제, 즉 독자적 위법성 여부가 문제가 되고요. 여기에는 학설이 아주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고, 그런데 판례는요 기속행위건 재량행위건 간에 절차상 하자 자체가 행정처분에 영향을 준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검토도 여러분은 하자가 있는 쪽으로 하고, 위법성의 정도는 우리 판례는 취소 사유로 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자의 치유 문제 우리 배웠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해 주면 되고, 오른쪽에 밑에 보면 절차상 하자가 있는데 절차상 하자를 61페이지 아래 5번 절차상 하자의 이유로 취소 판결이 났는데 절차상 하자를 보완해서 새롭게 처분하는 것이 판결의 기속력을 위반하는 거 아니냐의 문제가 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상 하자만으로도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고,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 예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31번. 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칩니다.